자, 7단원 한번 볼 텐데요. 7단원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7-1은 또 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지리 파트랑 좀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문화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 전에 문화는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영어로 하면 이 culture라는 말인데, 이 문화라는 건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난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 그래서 의식주, 언어, 종교, 풍습 등. 근데 사실 뭐 대부분이 다 문화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몇 개, 의식주, 언어, 종교, 풍습, 뭐 예술, 뭐 기술, 법, 제도, 뭐 이런 거 다 문화예요.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는 제외하냐면 여러분 본능적인 행동이나 본능적 행동이나 본능적 행동 혹은 개인적 습관은 제외예요. 개인적 습관은 제외. 문화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끼리 좀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한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행동이나 개인적 습관은 문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손가락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고 해도 그건 문화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배고파서 뭔가를 먹는 건 본능이에요. 그죠? 배고파서 뭔가를 먹는 건 본능인데 우리가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뭔가 음식을 섭취한다는 건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런 건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문화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요소가 유사한 지역들끼리 묶은 거를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비슷한 생활 양식, 비슷한 문화 경관이 나타납니다. 이 문화권을 문화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이 문화권의 경계는 주로 이 자연 지형의 경계로 경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산맥, 하천, 사막, 바다 등 이런 자연환경을 경계로. 왜냐하면 그 자연환경이 가로막고 있으면 사람들의 왕래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강이나 산을 경계로 문화권의 경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화의 경계 지역에는 문화가 만나는 지역에는 또 뭐가 발생하냐면 점이지대라는 게 나타나요. 점이지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저런 거 서술형 자주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적 특성을 가진 지역들 사이에서 두 지역의 특징을 모두 갖는 지역이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점이지대가 어디냐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 유럽 문화권하고 아시아 문화권하고 건조 문화권하고 만나는 요 지역이 이제 점이지대인데 거기 만나는 지역이 어디야?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고. 요 튀르키예 지역이 뭐야? 점이지대입니다. 이슬람 문화도 나타나고요. 크리스트교 문화도 나타나고요. 아시아 문화도 나타나는 점이지대. 전 세계적으로는 튀르키예가 있다. 응? 자, 그래서 이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의 권역을 구분해 봤다. 여기 보면 이제 아프리카 문화권, 이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문화권이 있고요. 이 적도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뭐야? 낙타 타고 댕기는 무슨 문화권 나타나죠? 건조 문화권 나타나죠.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자, 그 위쪽을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유럽 문화권이 나타나고요. 유럽 문화권.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동양 문화권이라고 나타납니다. 동양 문화권. 약간 세분화시켜서 한번 좀 볼까요? 자, 건조 문화권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몽골을 비롯해가지고 터키까지 오는 요런 문화권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정통 건조 문화권, 이슬람 문화가 강한 여기 아랍 쪽 문화권이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뭐 이란, 이 북아프리카 요쪽. 자, 그리고 유럽 문화권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영국하고 핀란드, 스웨덴, 독일 요쪽을 이제 일컫는 북서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유럽, 그리스, 이태리,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일컫는 남부 유럽이 있고요. 또 러시아 쪽을 일컫는 뭐가 있습니까? 동부 유럽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동양 문화권, 이제 동양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을 말하는 건데 이 동양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 역시 또 세분화시켜서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무슨 아시아? 동아시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한중일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가 있는 어디가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문화권. 그리고 남부아시아 문화권이 있죠. 이제 어디가 있는? 인도가 있는 여기 이제 남부아시아 문화권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힌두교를 주로 믿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있어요? 호주랑 뉴질랜드가 있죠. 호주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있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그리고 여기 또 태평양 제도에 이제 섬들이 몇몇 섬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다. 자, 아메리카 문화권을 좀 구분해 보면은요. 여기 리오그란데강 위쪽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멕시코인데 멕시코 위쪽은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어디의 식민지였다?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여기는 영국 민족을 앵글로 섹슨족이라 그래요. 앵글로 섹슨족의 영향을 받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는 영어를 쓰죠. 자, 그리고 그 남쪽 멕시코 이제 중미라고 하는데 이 중미 그리고 남쪽의 남미, 중남미를 일컬어서는 여기는 라틴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이쪽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를 쓰겠죠. 포르투갈어를 쓰는 데는 어디야? 여기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에스파냐어, 스페인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권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환경 보면, 자, 기후와 지형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기후는 그런, 일상적으로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상 상태를 이제 기후라고 하죠. 그리고 지형은 말 그대로 땅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의복 같은 경우 열대 기후 지역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된 형태의 간단한 의복을 입는 문화가 발달한다. 건조 기후, 사막 기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사막이나 초원. 그래서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막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그런 옷을 입는다. 영화 알라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라딘이 입고 있는 그런 알라딘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약간 헐렁한 그런 패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대 기후 같은 경우는 얼어붙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온을 위해 가지고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의복 문화가 발달한다. 자, 음식 문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죠. 계절풍이라는 건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운 적도 지방에서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습한 바람이 오는 것이고 겨울철에는 저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추운 시베리아 쪽에서 그래서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풍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고온다습해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계절풍과 하천 주변에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쌀을 주시고 하는 음식 문화가 발달. 우리나라 그렇죠. 일본 그렇죠. 중국 그렇죠. 동남아시아 그렇죠. 베트남 하면 뭡니까 여러분? 쌀국수. 먹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쌀이 많이 이제 주식으로 먹고 있고요. 건조 기후 지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좀 잘 자라는 게 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축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양 음식 생각하면 유럽의 음식 생각하면 스테이크 써는 거죠. 목축업이 발달해서 스테이크를 썰고 빵과 고기를 이용한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유럽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먹는 코스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샴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프 먹고 그다음에 파스타 먹고 메인 디시 스테이크 썰고 이런 게 발달하는 게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자연환경과 관련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아메리카의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냉량한 기후를 바탕으로 이 고산 지역은 산지가 높습니다. 산지가 높기 때문에 약간 좀 시원하다. 이런 냉량한 기후를 이용해가지고 감자와 옥수수를 기르고 이를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하다. 타코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타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고기 타코에다 고기 싸가지고 먹고 이렇게 그런 문화들이 이제 발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주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자, 열대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2단원에서도 봤지만 어떻게 고산가옥을 한다. 고산가옥. 이게 뭐야? 땅에서 약간 어떻게 한다. 땅에서 약간 띄워서 짓는다. 자, 그 이유는 뭐야?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해충을 막기 위해서 땅에서 약간 띄워 짓는다. 그리고 지붕이 뭐야? 급경사죠. 뭐야? 비가 지붕에 고이면 집이 무너져 내리니까 비가 잘 쓸려가도록 급경사의 지붕을 발달한다. 플러스 이제 급경사 지붕이죠. 급경사 지붕. 자, 한대 기후 같은 경우는 땅이 얼어붙는다 그랬어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가옥의 열이 이 가옥을 만들게 되면 여기 인공열이 생기니까 원 땅을 녹여가지고 가옥이 붕괴되는 거야. 폭삭. 얼마나 슬퍼 집이 붕괴되면. 자, 그래서 그런 가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면과 약간 떨어뜨려가지고 기둥을 박죠. 기둥을 이제 땅 아주 깊숙이 박습니다. 기둥을. 땅 아주 깊숙이 박아가지고 땅이 녹아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에 여기 땅에서 약간 띄운 고산 가옥을 짓죠. 가옥의 열과 땅을 좀 떨어뜨리고 아주 기둥을 깊숙이 박아가지고 이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고산 가옥을 짓습니다. 자, 그 밖에는 눈을 이용한 움집을 짓기도 하고 천막집을 우리 아는 그 이글루 있죠? 이글루.
이글루를 짓기도 하고요. 천막집을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내기도 한다. 자, 유목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지역이죠. 낙타나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가축의 털과 가죽 등을 이용해서 유목이 이동한 이동식 가옥이 발달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입니까? 몽골의 게르가 그렇죠. 몽골의 게르가 대표적이다. 몽골 게르. 자, 지금까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봤고요. 인문환경에 미치는 영향, 종교, 산업, 언어, 제도 등이 있는데요. 종교로 보면 크리스트교 문화권 나눌 수 있고요. 불교 문화권 나눌 수 있고, 이슬람교 나눌 수 있고, 힌두교 문화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볼까요? 그냥 보긴 좀 썰렁하니까 지도를 보면서 잠깐 좀 살펴보면 크리스트교를 주로 믿는 데는 어디야? 크리스트교는 여기 유럽이나 여기 아메리카 문화권이 그렇습니다. 유럽하고 아메리카 문화권이 주로 크리스트교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 문화권에서 여기 이제 동아시아나 이제 동아시아 쪽, 우리 동아시아 쪽이 이제 불교를 주로 믿고요. 동아시아 쪽이 이제 불교를 주로 믿는다. 여기가 불교.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인도는 무슨 종교를 믿어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그래서 여기는 힌두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야? 여기 건조 문화권. 여기 건조 문화권 여기가 바로 뭡니까? 이슬람 문화권이죠. 이슬람교 하면은 요 건조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그 다음에 여기 힌두교. 다시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요. 우리 동아시아, 한중에는 이제 불교의 영향이 강하고, 동남아시아는 좀 섞여 있어요. 여러 혼재되어 있고, 유럽 문화권, 아메리카 문화권 하나 빼먹었네요.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얘는 어쨌든 다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는 다 유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얘네는 다 크리스트교 문화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큰 틀로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 건조 문화권 이슬람,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는 크리스트교, 동아시아는 불교, 인도는 힌두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종교를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산업에 따른 문화를 나눠볼 수 있는 농경 문화권은 이제 농사 짓는 데 말하는 거죠. 정착생활하고 공동체 문화 강하고 농작물 생장주기에 따라 생활 방식이 나타나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쓱 봐두시면 됩니다. 유목 문화권은 이동생활 가축을 이용한 의식주 문화가 많이 나타나고 저기 이제 몽골의 게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봤던 저기 어디냐 건조 문화권에서 이제 낙타 타고 유목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 상공업 중심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인구 건물과 다양한 산업시설의 높은 밀집도 출퇴근을 위한 이동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대표적으로 어디야? 네덜란드 같은데 이제 암스테르담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상공업 중심 문화권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권별 특징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도는 우리 아까 다 봤죠? 지도는 그냥 여러분 앞장을 보시면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북극 문화권 같은 경우는 북극해 연안 한대기후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누이트족이라는 이제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네네츠족이라는 족도 있고요. 이누이트 네네츠족은 한대기후에 사는 소수민족이구나. 눈으로 좀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순록, 유목, 순록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가축이다. 순록 잘라가지고 그 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좀 잔인하지만 고기를 당연히 먹기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렵, 어로 생활 등의 생활 방식을 한다. 수렵은 이제 사냥을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잡기도 하고 이런 생활 방식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누이트족 하면은 뭐 이렇게 이글루, 얼음집을 짓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문화권 한번 보시면은 아메리카 문화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과 어디니? 캐나다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멕시코 이남 지역의 그 멕시코부터 해가지고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굉장히 문화가 복잡해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가 그런데 원주민 문화도 좀 살아남아 있고 유럽 문화도 있고 세계 각지에서 또 왔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미국하고 캐나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북서 유럽, 특히 어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프랑스의 영향이 가장 강한 데도 있습니다. 거기 어디야? 그 캐나다의 퀘벡주라고 있어.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쓰죠. 거기 빼고는 이제 다 영국의 영향이 강합니다. 하여튼 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신교가 우세하고요. 개신교. 주로 이제 영어를 사용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죠. 뉴욕의 월가 이런 데잖아. 그래서 기업적인 농목업. 미국의 어떤 중심부에는 굉장히 큰 평원이 펼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큰 농목업을 합니다. 막 비행기로 막 비료 뿌리고 막 이러죠. 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라틴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믿는 종교가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 교도가 우세하고 주로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를 쓴다. 자, 포르투갈어 쓰는 데는 어디다? 브라질이다. 브라질 빼고는 에스파냐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인 인디오, 백인, 흑인 이들과의 혼혈족, 다양한 민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아주 화려한 문화가 나타나고 있죠.
브라질 하면 뭐야? 삼바, 카니발 축제. 그런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 아까 얘기했던 호주를 말하는 건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째잘한 섬들, 이런 섬들을 이제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근데 원주민 문화는, 원주민들이 이제 강하게 거대한 문명을 만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 문화가 많이 좀 파괴되었고, 유럽 문화가 전파됐다. 그래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요. 영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개신교도의 비율이 높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자연도 되게 아름답다.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뭐야? 저기 뉴질랜드에서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이제 동양 문화권입니다. 우리 아시아 문화권, 동양 문화권인데, 자, 동아시아, 한중일 얘기한다 그랬죠. 한중일. 이 한중일의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아시아 쪽에는 계절풍이 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벼농사를 많이 짓게 된다. 우리 동아시아, 한중일은 뭐야? 유교, 불교 문화가 강하고요. 젓가락과 한자를 쓴다. 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있는 위치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가 혼재합니다. 잠깐 지도 보고 갈까요?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딱 동남아시아 여기 있잖아. 그래서 뭐야? 여기 인도에서도 올 수 있고,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올 수 있고, 여기 오세아니아에서도 올 수 있고, 이게 통로야, 통로. 전 세계에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배낭 여행자들이 많은 데가 어디니?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방콕입니다, 방콕. 이런 지리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 가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혼재한다. 그래서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 문화, 중국, 인도 문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요. 남부아시아 어디라고요? 남부아시아 인도라고 해요. 인도. 인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교와 언어, 민족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강한 것은 이제 힌두교가 가장 많습니다. 힌두교가 다수를 이루고 있죠. 물론 뭐 스리랑카 이런 데는 이제 힌두교가 아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힌두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보면 아프리카 문화권 같은 경우는 사하라 사막 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주로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열대기후의 모습 있죠? 정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글의 모습.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은 토속 신앙의 비중이 높으나 이제 유럽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티교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생활 방식을 보면은 원시농업은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동식 화전농업처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기 불을 불태워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숲을 불태운 다음에 이제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수렵 채집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거나. 요새 최근에는 플랜테이션 농업 많이 하죠. 이건 대농장 농업을 하는 겁니다. 대농장 농업을 하는 건데, 이 플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까요?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해가지고 이 넓은 농경지에서 대규모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 카카오나 초콜릿 만든 카카오나 커피 같은 거를 이제 대농장에서 재배하는 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은 뭐 사실 이단원에서도 봤지만 이 숲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농경지를 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건데, 숲을 불지른 다음 하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높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의 생명력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몇 년 좀 짓다 보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농사를 짓는 걸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문화권의 또 특징을 보면은 그 국경선을 보시면, 나 아프리카도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국경선을 보시면 이렇게 자로 그은 것처럼 국경선이 일직선으로 된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애들이 그냥 그렇게 그어버렸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냥 그렇게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독립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적대적인 부족들끼리 같은 부족에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같은 부족끼리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경과 종족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잦은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국가 간의 분쟁도 생기고요, 내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건조 문화권 보시면은, 건조 문화권은 이슬람 문화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가 그렇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인구 비중이 높고요. 대부분 이제 아랍어를 사용한다. 건조 기후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나마 이제 물이 있는 오아시스 쪽에서 오아시스 농업을 한다거나, 낙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기르는 유목을 한다거나. 또 이제 뭡니까? 여기 뭐 건조 문화권의 핵심은 뭐죠? 석유죠, 석유. 두바이 이런 데 생각하시면 대박이잖아요. 그 석유 사업이 발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유럽 문화권 한번 좀 보시면, 자, 유럽 문화권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우리가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시아와 구분되는 지역이다.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높고요. 자, 민주주의 발전했고요. 자본주의 기원지다. 민주주의의 기원지, 고대 아테네 많이 얘기하죠. 자본주의, 영국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급속히 발달합니다.
자, 구분을 좀 보시면 북서유럽 문화권. 자, 여기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 독일,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인데 주로 이제 게르만족이 많고요. 그리고 개신교도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혼합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농업은 아까 뭐 하냐면 밀농사를 지으면서 목축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럽의 그런 유럽의 코스 요리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농업에 기반한 코스 요리다. 처음에 뭐 이제 에피타이저로 뭘 먹고 스프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는 이런 게 이제 혼합농업에서 기반되었다라는 거고, 낙농업은 저기 우유 관련된 거예요. 우유. 낙농업은 우유 관련된 것이다. 우유랑 치즈 관련된 게 이제 낙농업이다. 이 젖소와 관련된 그런 농업을 낙농업이라고 합니다. 낙농업. 그래서 덴마크 우유 이런 거 이제 유명하죠. 덴마크도 저기 북서유럽에 속합니다. 자,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스 뭐 이런 데고, 라틴족과 카톨릭교도의 비율이 높고요. 수목농업. 자,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난 수목농업. 수목농업 뭐야? 과일나무죠. 과일나무. 그래서 뭐야? 포도, 올리브 이런 거 재배하는 거야.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그래서 뭐야? 와인 같은 거, 포도를 이용해서 와인 같은 거 이제 많이 발달합니다. 동부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야? 러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슬라브족과 그리스족, 러시아에서 믿는 이제 그리스 정교도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동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짓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평야가 발달해 있어서 농업 종사자 비중이 이게 좀 높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뭐 문화변동과 전통문화인데 뭐 여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화변동 쪽에서만 약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변동이 뭐냐? 말 그대로 뭐야? 문화가 변화하는 거죠. 문화적 특성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거나 다른 문화 요소와의 접촉을 이유로 변화. 그냥 문화 변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문화변동의 요인 한번 볼게요. 요인.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재적 요인입니다. 다른 나라와 접촉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뭐야?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자, 발명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하는 겁니다. 한글 창제, 컴퓨터 발명, 뭐 이런 거. 자, 발견은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쓰임을 찾아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낸다. 그래서 불의 쓰임을 우리가 발견한다거나 전기의 쓰임을 발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겠죠. 발명은 아예 없던 걸 창조하는 것이고, 발견은 기존에 있던 것의 쓰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재적 요인,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외재적 요인은 다른 나라에서 문화 전파가 일어나서 원인이 밖에서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재적 요인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유입되면서 그 사회의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문화 전파. 다른 나라에서 문화가 와서 전파된 것이다. 자, 직접 전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전파한다. 사람이 전파하면 직접 전파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일어나는 전파로 교역, 전쟁, 정복, 부족한 혼인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면 직접 전파. 사람이 전파하면 직접 전파고, 간접 전파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매체. 인쇄물, 인터넷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BTS가 직접 미국에 가서 콘서트하고 자기들 노래를 알린다면 그건 직접 전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하죠. 그건 무슨 전파? 간접 전파. 이해되시죠? 자극 전파는 뭐냐면, 자극 전파는 이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파가 되고 거기에 또 의해서 새로운 발명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파와 발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극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다른 문화로부터 유입된 문화 요소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자, 신라의 이두문자가 대표적인데, 신라의 이두문자는 설총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건데, 설총 아저씨가 뭘 했냐면,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서 한자를 보고 새로운 이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한자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두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들었죠. 이런 걸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체로키 부족이라고 이제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이 체로키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로키 부족도 알파벳을 보고 새로운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체로키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국의 어떤 전파된 문화를 보고 거기서 뭘 얻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발명을 하면 그건 자극전파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외국에서 뭐야? 냉장고가 우리나라 전파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김치 냉장고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자극전파. 저기 스테이크가 일본에 전파됐죠. 일본에 전파되니까 일본에서 이제 스테이크를 보고 돼지고기도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해봐야겠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뭐야? 돈가스를 딱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극전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요게 이제 외재적 요인, 문화 전파와 관련된 얘기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접촉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 접변이라 그래요. 접변. 만나서 변한다. 문화 접변. 만나서 변한다. 이 문화 접변의 결과로 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화 변동의 양상을 좀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로 또 볼 수가 있는데, 문화 병전. 그래서 병전, 공존 같은 말인데요. 자, 기존 문화가 이렇게 전파돼요. 기존 문화가 전파됐는데, 기존 문화가 전파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외래 문화가 이제 전파돼서 이제 기존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이제 문화 공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나타운 이런 데 가보면은 뭐야? 우리나라 말도 쓰고 중국 말도 쓰죠. 이런 게 이제 문화 공존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 융합은 A가 B에 전파됐어요. A가 B에 전파됐는데, 그래서 A의 특징과 B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뭐가 생긴다? 새로운 C가 생긴다. 이게 이제 문화 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카톨릭교와 멕시코의 토착 문화가 혼합한 새로운 성모상. 그래서 어떤 유럽의 성모상이 아닌 멕시코인의 모습을 한 그 성모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퓨전 요리들 있죠, 여러분. 뭐 김치 파스타라든가, 뭐 이제 피자만 봐도 여러분 있잖아요. 불고기 피자. 야, 이런 거는 다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불고기하고 이탈리아에서 전파된 피자 문화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게 뭡니까? 문화 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 동화는 어떻게 되냐면 A 문화가 있고 A 문화가 B 문화에 전파됐어요. 전파됐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B 문화를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기존 문화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 문화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문화 동화, 문화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 요소가 전파된 문화 요소에 흡수돼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메리카 원주민 원래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유럽 문화가 전파되니까 현재는 인디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문화 동화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 제가 옷 입고 있는 거 이거 다 어떤 식이에요? 옛날 한복 입고 있나요? 아니죠. 한복 지금 안 입죠. 뭐야? 외국에서 온 이 의복 문화 때문에 기존의 우리나라 이제 한복 문화가 다 사라져버렸죠. 그게 이제 문화 동화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좀 뻔한 얘기예요.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자, 전통 문화의 의의와 계승 나와 있는 전통 문화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통 문화 왜 중요하느냐?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있어야 사회가 그래도 통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나라들이 전통 문화를 유지해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전통 문화를 그냥 고스란히 계승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 현대에 맞게 좀 시대에 맞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계승을 해야 돼요. 창조적으로.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통 문화를 재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한복도 좀 생활 양복. 그리고 뭐야? 국악도 뭐야? 뮤지컬화 시켜서 퓨전 국악 뮤지컬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에 맞게 전통 문화를 재해석하고 외래 문화를 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면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라는 부분인데, 자, 문화에 대한 관점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면 문화 절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를 우열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문화를 우열평가 가능하다. 문화에 대해서 우열평가. 뭐가 우월하고 뭐가 열등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근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문화만 옳고 우수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문화를 좀 열등한 것으로 대한다. 그래서 문화 우열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문화가 우등하고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 그래서 순기능을 보시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기 때문에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고양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야? 우리 문화적 동질성이 기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제국주의는 뭐야?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수하니까 니네는 우리 밑으로 들어와. 니네 우리 식민지 해야 돼. 제국주의. 이런 걸 정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수주의는 뭐냐면 국수주의는 왜 국가를 수비한다는 거예요. 외래 문물을 배척하는 거죠. 외래 문물을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다. 안 된다 이거. 응? 국수주의로 흐르면 뭐야? 외래 문물 배척하니까 다른 나라랑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타문화를 배척하여 고립되고 정체될 수 있다. 응?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 어려운 거 없죠? 우리나라 문화가 우월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화를 좀 열등하게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 문화 4대주의가 있습니다. 4대주의는 뭡니까? 이 큰 거에 기댄다는 거야. 큰 대자 기댈 사자라서 큰 거에 기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이 옛날에 어디를 섬겼어요? 중국을 섬겼죠. 중화사상 이런 거. 그게 바로 문화 4대주의입니다.
다른 문화만을 옳다고 여기면서 자문화를 좀 평가절하하는 거지. 그래서 순기능을 보면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좀 좋습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유용해. 옛날 조선보다 중국이 더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일단 중국 문물을 수용하는 데는 유리했죠. 하지만 외래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게 되고 좀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는 전통 문화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다른 문화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사대주의. 어쨌든 둘 다 문화를 우열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 절대주의의 문제점은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사실 어떤 역사적인 환경적인 그 맥락들이 쭉 이어져서 온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이해가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죠.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겁니다. 자, 인도인들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밥을 먹죠. 포크나 나이프나 숟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손으로 밥을 먹다니 너무 더러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저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하지는 말자. 다 문화는 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 상대주의죠.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지. 그래서 다양한 문화 차이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 간 우열을 가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지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같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아까 제가 많이 예를 들지만 그 파키스탄의 명예살인이라 그랬죠. 어떤 그 딸이 있으면 그 부모, 아버지나 아니면 심지어 오빠가 체벌을 해가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문화로서 그냥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명예살인 제도인데 그런 것까지 여성 인권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 우리가 용인하면 안 되는데 그런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인정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좀 상대주의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인권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보편적 가치, 윤리적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모든 문화를 다 너무 극단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바라보면 윤리 같은 것도 무의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가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윤리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죠. 윤리적인 것도 다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남의 나라 윤리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그래서 가지긴 해야 되지만 극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나 윤리 상대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관용의 역설이라고 해요.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인정하다 보면은 관용의 역설은 뭐냐면 다시 우리가 모든 관용이라는 건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다 보면 또 이걸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다 보면 상대방은 관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을 막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대방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역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관용이 추구하던 것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불관용도 관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해되나요? 자, 관용에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데요.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하다 보면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하다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파키스탄의 명예살인제도 이건 누가 봐도 관용적이지 않죠. 되게 폭력적이잖아. 그런 불관용도 관용해야 되는 역설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관용도 관용해야 되는 역설에 처함. 그래서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이 관용이라는 게 어쨌든 관용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남을 불관용하는 문화까지 우리가 관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하다 보면 불관용도 관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게 관용의 역설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하다 보면 인권 침해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역설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용의 범위라는 건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편윤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보편윤리. 자, 보편윤리는 뭐냐?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될 객관적 일반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자, 여기 황금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황금률이 뭐냐면 이제 모든 종교와 사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점이에요. 이 황금률 여기 나와 있죠. 황금률은 어떤 대부분 종교와 사상에서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종교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황금률이에요. 대부분 종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강조하는 공통적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뭐라 그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공자님도 그러셨고 부처님도 그러셨고 우리 인간 역사에서 뭔가 괜찮은 사상이다 라고 여겨졌던 사상들에는 다 요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행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보편윤리를 구축해 갈 수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인권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류에게 공통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윤리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문화상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문화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문화상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또 이 보편윤리적인 시선을 갖춰서 보편윤리에 따라서 이제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를 같이 가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문화사회 관련된 내용 그냥 쓱 봐주시면 돼서 자, 다문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나와 있는데 다문화사회의 의미 한번 좀 보시면 자, 인종, 언어, 종교 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다문화사회는 그렇구나. 우리 뭐 딱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자, 등장 배경 보면은 이 세계화가 일어났죠.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국제적 이동이 쉬워져서 다른 문화권끼리의 교류가 잦아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서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 온 국제 결혼 이주민이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 뭐 3D 업종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일하시죠. 그리고 이제 유학생도 있고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이라고도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와 있어가지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긍정적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게 돼요. 새로운 문화 유입은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제공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으로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결국에 이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고, 또 국제결혼 이주민은 농어촌, 이제 저희 동남아 쪽에서 주로 많이 오시는데, 이런 농어촌 사회에 젊은 층이 굉장히 부족한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새색시, 어디 왔어?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활력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부정적 영향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오다 보니까 사회 통합이 약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이 이제 약화되긴 하지만 그 초반에는 어떠냐면 타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 사회가 돼서 상대방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거부감을 표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이제 편견이 없어질 수 있는 측면이 하나 또 존재하는데 또 하나는 또 편견이 강화될 측면도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에 뭐 치안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역시 뭐 외국인 노동자들 모여있는 그런 지역은 가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또 커질 위험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저지르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을 저지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갈등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개인적 측면에서 문화 상대주의,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조중한 앞단어에서 했죠.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관용의 자세. 관용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인정이라고. 인정. 다른 사람을 그냥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거.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이런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자,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이주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차별 금지하고 국제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등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해야 되겠죠. 이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행사 개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뭐 관점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용광로 이론과 이제 샐러드볼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용광로 이론은 이제 동화주의라는 건데 여러분 동화주의는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동화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용광로가 뭡니까? 용광로는 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합금을 만드는 애가 용광로죠. 그래서 용광로에 다양한 금속을 넣어서 녹여서 하나가 되듯이 이주민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녹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동화주의입니다. 이거는 다문화를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녹여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고 다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다문화주의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이 샐러드 볼이 바울이야, 바울 여러분, 바울. 볼 이렇게 발로 차는 볼이 아니라 던지는 볼이 아니라 바울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그래서 샐러드 그릇 안에는 그 샐러드의 재료들이 뭐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토나 양상추나 브로콜리나 뭐 이런 친구들이 뭐야 자기 특색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 샐러드 그릇 안에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샐러드 볼처럼 자기들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이주민의 문화와 주류 문화 모두가 그 어떤 특징을 유지한 채 고유성을 유지한 채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입장이 샐러드 바울 이론이 되겠습니다.